이번 영상은 72세 박할머니가 10살 연하와 재혼하고 벌어진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할머니는 72세의 나이에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오래,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다 보니 그녀의 하루는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TV를 켜면 온통 행복한 가족 이야기, 시장을 가면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도 누군가와 함께 늙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외롭다는 감정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다시 사랑을 꿈꾸고 싶은 욕망이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재혼에 대한 고민.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혼자가 편한 거지. 괜히 엉뚱한 사람 만나서 후회한다라는 말을 들으며 박할머니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찾아온 10살 어린 남자 정씨. 박할머니가 정씨를 처음 만난 건 우연 같았지만 어쩌면 필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오래, 그녀의 일상은 점점 무채색으로 변해갔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나날.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바쁘게 살고 있었고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요즘 재혼하는 사람도 많다던데 우리도 한번 알아봐야 하는 거 아냐? 그 말에 박할머니는 피식 웃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정말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처음으로 노년층을 위한 커뮤니티 모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만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박할머니는 그래,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느니 이렇게라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겠어라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남자 정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정씨는 박할머니보다 10살이나 어린 62세의 남성이었지만 자신을 훨씬 젊게 보이도록 꾸미고 있었습니다. 말투는 부드럽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며 무엇보다 박할머니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이 대화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씨는 박할머니에게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모임에서 할머니 말씀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할머니랑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깊은 대화가 돼요. 박할머니는 오랜만에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씨는 그녀를 배려하는 듯한 말과 행동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저도 혼자 사는데 가끔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박할머니는 흔들렸습니다. 그래, 나도 외로워. 내 남은 인생을 함께할 누군가가 필요해. 주변에서는 조금 더 생각해봐.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정씨의 다정한 태도에 그녀는 이미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씨는 박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랑 함께 사는 거 어떠세요? 남은 인생 함께 의지하면서 살아요. 그 말에 박할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이렇게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게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박할머니와 정씨의 재혼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렇게 박할머니와 정씨는 새로운 인생을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감정을 느꼈고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를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두 사람은 마치 젊은 연인처럼 손을 꼭 잡고 행복을 약속했습니다. 재혼 후 박할머니는 달라진 일상에 매 순간 감격했습니다. 아침이면 정씨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리며 여보,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목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둘은 시장에 함께 가고 손을 꼭 잡고 공원을 산책하며 우리가 이렇게 늙어서도 사랑할 줄 몰랐지? 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할머니는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감정을 되찾았고 정 씨의 젊고 활기찬 에너지가 그녀를 다시 생기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달라진 것은 밤의 외로움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차가운 침대가 너무 넓고 밤마다 뒤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곁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고 정 씨가 옆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며 잘 자요라고 속삭였습니다. 박할머니는 마치 잃어버린 청춘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내 옆에는 이 사람이 있어. 그렇게 재혼 후의 삶은 꿈처럼 완벽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정 씨와 함께 늙어가며 인생의 마지막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박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달콤한 동화가 아닌 악몽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징후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정 씨는 처음에는 돈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도 함께 사는 부부인데 경제적으로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아?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박할머니는 크게 개의치 않고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 씨의 지출은 끝이 없었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 사업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조금만 필요해. 요즘 허리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정 씨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부드럽고 다정한 말투로 부탁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사랑하는 남편이니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돈을 줘도 그가 어디에 쓰는지는 알 수 없었고 항상 새로운 이유로 돈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할머니는 우연히 정 씨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볼 생각이 없었지만 화장실에서 들리는 희미한 속삭임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나 지금 잘하고 있어. 곧 다 끝나. 조금만 기다려. 박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그녀는 침착하게 정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폰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마이너스 잘 지내? 요즘 많이 챙겨줘?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다 처리할게. 마이너스 곧 정리하고 너한테 갈 거야. 그동안 잘 있어. 박할머니는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공포에 몰아넣은 건 그 다음에 발견한 메시지였습니다. 마이너스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지. 너무 오래 끌면 안 돼. 순간 박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마무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모르는 사람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그녀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끔찍한 진실이 바로 눈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휴대폰을 쥔 채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지라는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정 씨는 대체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까? 그녀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박할머니는 평소처럼 정 씨 옆에서 누웠지만 마음은 이미 그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낯선 존재를 옆에 두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잠들어야 하는데 도무지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의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다면 정 씨는 어떻게 나올까? 그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정 씨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의 진짜 정체를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박할머니는 일부러 아무 일 없던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정 씨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정 씨 몰래 집안 여기저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 책장, 옷장까지. 그러나 별다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옷장 구석 깊숙한 곳에서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손을 덜덜 떨며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뭐지?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신용카드 명세서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된 대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한 적도 없는 대출. 그녀의 이름으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내 돈이, 내 이름이 왜 이런 식으로 사용된 거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정 씨는 처음부터 그녀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다정했던 말들, 따뜻했던 손길, 밤마다 속삭이던 애정 어린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가 계좌를 확인했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난번에도 오셨잖아요. 오늘 또 오신 이유가 있나요? 박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여기 온 적이 있다고요? 네, 며칠 전에 젊은 여자분이랑 같이 오셔서 대출 상담도 하셨잖아요. 할머니가 직접 사인까지 하셨는데 박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젊은 여자? 나랑 같이 왔다고?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리고 순간 그녀는 떠올렸습니다. 정 씨가 어딜 다녀온다고 하고 사라졌던 날들. 혹시 그가 자신을 사칭할 누군가와 함께 은행을 다녀간 것은 아닐까?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정 씨는 처음부터 그녀를 이용하려고 접근했고 그녀의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가 아직 그녀와 같은 집에 살고 있다는 것. 이제 박 할머니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정 씨에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하면서 탈출 계획을 세울 것인가. 하지만 그 순간 집으로 돌아온 박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던 건 더욱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은행에서 들은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자와 함께 대출 상담을 했다는 은행 직원의 말. 이 여자는 누구이며 왜 나를 사칭한 걸까? 그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사람이 지금도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집에 도착했을 때 박 할머니는 평소와 다른 집안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집 안에는 낯선 향수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여자? 그리고 그녀는 거실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소파에는 젊고 화려한 옷차림을 한 여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집처럼 편안한 태도로 앉아 있었고 옆에는 정 씨가 담배를 피우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 오셨어요? 낯선 여자가 박 할머니를 보며 태연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치 오래된 지인처럼. 하지만 박 할머니는 이 여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 씨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소개할 사람이 있어. 이 사람 내 조카야. 너한테 말했었잖아. 조카? 박 할머니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 번도 조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는데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은행 직원이 말한 젊은 여자라는 사실을. 박 할머니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조카라면 왜 내 집에 와 있는 거지? 그러자 젊은 여자는 웃음기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우리 집이니까요. 순간 박 할머니의 머리가 쭈뼛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 정 씨가 재빨리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보, 괜한 오해는 하지 마. 요즘 혼자서 사는 게 불안하다면서? 그래서 조카가 가끔 도와주러 올 거야.
그러나 그 순간 박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나는 이 집에서도 쫓겨날 거야. 아니,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그녀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모르는 척하며 탈출 계획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이들의 정체를 폭로할 것인가. 하지만 그 순간 젊은 여자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박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오래오래 잘 지내봐요. 같이 사는 거니까 뭐든 공유해야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모든 것을 손아귀에 쥐었다는 듯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모든 걸 가져가려고 한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함정 안에 갇혀 있다. 박할머니는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명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믿었던 정 씨가 이제는 자신의 집을 차지하려는 낯선 여자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능글맞게 웃으며 같이 사는 거니까 공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공유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 그 순간 박할머니는 이 사람들이 단순히 돈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제거하려 한다는 끔찍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 씨는 느긋한 표정으로 소파에 기대앉아 박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놀란 얼굴이야? 가족끼리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지. 박할머니는 숨이 턱 막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보, 사랑해요 라고 속삭이던 사람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 집을 함께 소유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젊은 여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할머니가 가진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관리? 그 순간 박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젊은 여자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아주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을 정씨 아저씨랑 공동 명의로 바꾼다든가요? 박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 그리고 계좌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혼자서 관리하기엔 힘드실 테니까요. 박할머니는 이제야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집과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난 우리가 서로 신뢰하면서 사는 게 좋겠어. 공동명의로 바꾸는 게 우리한테도 좋잖아? 우리한테? 아니, 너한테겠지. 박할머니는 침착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반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놀랐어. 근데 이런 건 변호사랑 상담해보고 해야 하지 않을까? 정 씨와 젊은 여자는 눈빛을 교환하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원하시면 그렇죠. 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이제 박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서서히 궁지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대로 있으면 모든 걸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산을 빼앗기는 것에서 끝날까? 박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오래 곁에 두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박할머니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평온한 척했습니다. 정 씨와 그 젊은 여자가 이제 완전히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으려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공동명의로 집을 바꾸자 계좌를 관리해 주겠다. 이들의 말은 결국 자신을 완전히 빈털터리로 만들겠다는 계획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박할머니는 여기서 무작정 반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나가기 전까지는 어떤 행동도 조심해야 한다. 그날 밤 박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신고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집을 공동명의로 바꾸라고 한다. 계좌 관리를 하겠다고 한다는 말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찾아갈까?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집을 나가지 않으면 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유일한 방법은 자연스럽게 나가면서 이들을 따돌리는 것뿐. 그녀는 아침이 되자 태연한 표정으로 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집을 바꾸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며칠만 생각해 볼게. 그리고 조용히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장을 보러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정 씨와 젊은 여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갔다 오세요. 하지만 박 할머니는 장을 보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장 은행으로 가서 남은 돈을 인출한 후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정 씨와 젊은 여자의 사기 및 재산 편취 의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 씨는 과거에도 노인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을 써온 전력이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단 하루 만에 모든 걸 정리한 뒤 경찰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정 씨와 젊은 여자는 태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장은 잘 봤어요? 그러나 경찰이 등장하는 순간 정 씨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손을 덜덜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찰은 그들을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체포했고 추가 조사에서 그들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정 씨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젊은 여자는 공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모든 걸 빼앗길 뻔했지만 마지막 순간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인생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사건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이 사람을 망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일로 한 가지 더 배웠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는 건 무섭지 않다. 진짜 무서운 건 가짜 사랑에 속아 모든 걸 잃는 것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 박 할머니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삶을 쉽게 내어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태어난 듯한 기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년의 이 6가지 못 지키면 쪽박찹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는 말 믿으시나요? 젊을 땐 내일은 잘 되겠지 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가 노후를 쪽박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6가지를 못 지키면 평생 모은 재산은 물거품이 되고 텅 빈 통장과 외로운 노년만 남게 될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내 자식이 알아서 나를 챙겨주겠지. 그렇다면 그건 가장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려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자식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위태로운 외줄타기가 되고 맙니다. 돈은 늙어서도 벌면 된다. 이 말도 틀렸습니다. 노년의 체력과 기회는 젊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제한적입니다. 돈과 관계,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철저한 준비만이 안정된 노후를 보장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6가지는 노후를 망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생존 수칙입니다. 그게 뭐 대단하겠어 라고 방심했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최후의 무기를 손에 쥐어보세요. 노년의 쪽박 차지 않으려면 이 6가지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자식에게 기대면 노후는 망합니다. 노후를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당신의 삶은 위태로운 외줄타기가 됩니다.
자식이 언제나 나를 책임져 줄 거라는 착각은 노후를 망치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 중 하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부모들이 자식과의 관계를 돈으로 유지하려 하거나 일찍 증여를 결정해 재산을 넘기는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 의지할 기반마저 포기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나중에 잘 해줄 거야. 이 말을 스스로 되뇌이며 재산을 넘겨주고 자식에게 모든 기대를 걸었지만 정작 현실은 그 반대였던 사례를 주변에서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식은 부모의 노후를 챙기고 싶어도 자신의 가정과 삶을 돌보는 데 여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자식들은 부모를 위한 책임감을 덜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0대 초반의 최 씨 부부는 자식에게 미리 물려주면 더 잘 키울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자식들에게 집과 땅을 증여했습니다. 최 씨는 자식들이 자신의 노후를 자연스럽게 돌봐줄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자식들은 재산을 받자마자 각자의 삶에 집중하며 부모와의 연락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결혼한 딸은 배우자와 함께 부모의 도움을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며 이후 부모가 요청한 작은 도움조차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결국 최 씨 부부는 노후 자금도 자식의 애정도 잃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자식은 부모가 영원히 곁에 있을 거라 생각하며 부모의 희생과 도움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모가 재산을 미리 넘겨줄 경우 자식은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감을 벗어나면서도 동시에 부모를 돕는 책임감도 희미해집니다. 특히 재산을 일찍 증여받은 자식들은 그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부모의 노후에는 관심을 덜 기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후의 자식에게 기댈 생각은 아예 버리세요. 자식은 당신의 전부일 수 있지만 당신은 자식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그들의 배우자와 가족이 중심이며 당신이 의지하는 순간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은 최대한 늦게 물려주십시오. 필요할 때 도움을 주되 자신의 경제적 독립은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재산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가진 최후의 자립수단입니다. 자식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본인이 의지할 만큼의 자산은 꼭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 준비하는 노후를 설계해야 합니다. 취미를 찾고 건강을 챙기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자립적인 모습으로 남는 부모가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자식에게 기대면 노후는 끝없는 후회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자식을 돕는 건 아름답지만 자신의 삶을 망쳐가며 돕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재산을 지키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며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을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복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돈보다 건강이 먼저라는 사실을 무시하면 망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이 말이 노년을 망치는 가장 치명적인 착각이라는 걸 아시나요? 아무리 통장이 두둑해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은 그저 병원비라는 이름의 지출 항목으로 사라질 뿐입니다. 건강을 무시하고 돈만 좇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약병과 병원, 대기실에서 끝없이 허덕이는 삶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을 소홀히 하며 젊음을 살아온 사람들이 노년에 흔히 하는 말은 이겁니다. 내가 그땐 왜 이렇게 몸을 혹사했을까? 돈을 모으느라 하루 세끼 제대로 먹지 않고
운동은 시간 낭비라며 외면하고 건강검진도 비용 아깝다며 미루고 미뤘던 선택들이 노년에 돌이킬 수 없는 대가로 돌아옵니다. 그 결과 병원에 들락거리며 남은 돈을 끝도 없는 치료비로 쏟아부어야 하는 삶이 펼쳐집니다. 70대 이 씨의 이야기는 이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젊을 때부터 돈이 제일 중요하다며 일만 했던 그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버는 능력자였지만 퇴직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악화되면서 매달 병원비로 수백만 원이 나갔고 결국 30년간 쌓아온 재산은 몇 년 만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만 믿었는데 건강을 잃으니 그 돈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건강을 잃으면 돈을 쓰는 것조차 자유롭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도 없고 여행도 상상할 수 없으며 친구들과의 약속조차 병원 스케줄에 밀려 취소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결국 남는 건 돈만 남아도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신세라는 허탈함뿐입니다. 그렇다면 돈보다 건강을 우선시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아프지 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제공합니다. 건강한 몸은 당신이 원하는 걸 하게 해주고 노년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줍니다. 반대로 건강을 잃으면 남은 재산이 얼마든 간에 그 시간은 고통과 제한으로 가득 찹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좋은 식재료를 사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매일 적어도 30분씩 걷기나 운동을 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병의 싹을 초기에 자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건 돈을 모으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삶을 지키는 진정한 투자입니다. 결론적으로 돈보다 건강이 먼저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노년은 그저 긴 투병 생활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의 건강에 투자하세요. 돈이 아닌 건강이 당신 노후를 지키는 진짜 자산입니다. 세 번째,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노후는 망합니다. 노년의 가장 어리석은 실수 중 하나는 지인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오랜 친구인데 도와줘야지, 지인이니 믿어야지라는 마음이 결국 당신의 노후를 불안정한 나락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순간 당신은 단지 돈만 잃는 게 아닙니다.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와 신뢰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땐 지인이나 친구들이 간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만 좀 도와줘. 금방 갚을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은 좀 더 기다려줘.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어. 심지어는 왜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나를 쫓아라는 불편한 반응으로 바뀝니다. 빌려준 돈이 돌려받지 못한 채 잊혀진 약속으로 남을 가능성은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 예로 60대 B씨는 30년 지기 친구에게 사업이 힘드니 한 번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오랜 친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라며 퇴직금을 일부 빌려줬죠. 하지만 사업이 실패하면서 친구는 돈을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미안하다는 말도 한동안 듣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B씨는 돈도 잃고 평생 의지하던 친구와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B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때 안 줬어야 하는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돈을 빌려주는 것은 단순히 재산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년에는 돈이 부족해지면 곧바로 생존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는 고정 지출인데
빌려준 돈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모든 부분에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결국 나를 돌봐야 할 노후 자금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고 그 사람은 당신을 불편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고도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에 단호히 거절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지켜야 할 노후 자금이라 힘들겠어라고 말하세요. 돈을 빌려주는 대신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하거나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돈 거래는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빌려주는 순간 당신의 선의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갚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을 멀리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지인과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돈 대신 신뢰와 지지를 보내세요. 돈을 빌려주는 것이 사랑과 우정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걸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노후의 재산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넘기지 마세요. 돈이 아닌 스스로를 먼저 지키는 것이 노후를 평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 잘못된 투자에 손을 대면 재산은 사라집니다. 노년의 재산을 한 방에 불려보겠다는 마음으로 무턱대고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사례를 주변에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이번만 성공하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 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당신의 소중한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잘못된 투자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을 넘어 삶의 안정성과 존엄마저 무너뜨리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당신의 불안과 욕망을 정확히 간파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다, 남들처럼 성공하고 싶다는 심리를 활용해 치밀하게 접근합니다. 그들의 계획에 말려드는 순간 당신은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재산까지도 잃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사기꾼들의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을 소개합니다. 이들을 알아야만 당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하는 사기꾼입니다. 이들은 위험성 0%, 매달 고정 수익 보장 같은 문구로 당신을 유혹합니다.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자가 마치 아무런 위험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금융시장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은 허구입니다. 예를 들어 몇 달 동안 소액의 수익을 보여준 뒤 투자 금액을 키우도록 유도하고 최종적으로 원금을 들고 사라지는 방식이죠. 두 번째 유형은 내부 정보를 준다고 속이는 사기꾼입니다. 이들은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등 특정 분야에서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못 산다며 귀띔하듯 말을 꺼냅니다. 나는 내부 정보를 알고 있으니 너만 알려줄게라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 정보가 정말 특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허구이거나 조작된 정보입니다. 투자금을 받기 위해 사람들을 끌어들인 뒤 최악의 결과가 나와도 시장의 변동성을 예상 못했다며 무책임하게 떠나버립니다. 세 번째 유형은 사회적 신뢰를 이용하는 사기꾼입니다. 이들은 친근한 태도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신뢰를 쌓습니다. 교회나 지역 모임, 동창회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 접근하며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행동합니다. 나도 투자했으니 걱정 말고 따라와라며 안심시킨 뒤
한순간에 돈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 유형은 특히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에 피해자는 더 큰 배신감과 재산 손실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투자는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금융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검증하세요. 둘째,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에 속지 마세요. 투자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릅니다. 안전한 고수익이란 거짓말을 믿는 순간 당신의 돈은 사라질 것입니다. 셋째, 어떤 투자든 서두르지 마세요. 투자 사기꾼들은 항상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이 순간 멈추고 다시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노년의 재산은 당신 삶의 최후의 방패입니다. 잘못된 투자에 손을 대는 건 그 방패를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스스로의 재산을 지킬 준비를 하세요. 투자는 신중하게, 사기꾼은 단호히 거절. 이것만이 노후를 안전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지 않도록 경계하세요. 다섯 번째는 재혼에 실패하면 삶은 끝없는 고통이 됩니다. 노년에 찾아온 재혼은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을 채우고 누군가와 함께 노후를 보내겠다는 기대감은 달콤하죠. 하지만 재혼에 실패하면 그 달콤함은 곧 끝없는 고통과 후회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당신의 노후를 무너뜨리고 심리적, 경제적, 그리고 신체적 피해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재혼은 결혼과 다릅니다. 기대감보다 현실의 벽이 훨씬 더 높고 단단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당신 역시도 오랜 세월 다져온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세계가 충돌할 때 상상 이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구나 노년의 재혼은 경제적 문제, 가족 간의 갈등, 건강과 책임감 등 다양한 복잡한 요인들을 동반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8세 김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뒤 몇 년 동안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지인을 통해 72세 박 씨를 소개받았고 그는 김 할머니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며 외로움을 덜어주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노후를 함께 해도 되겠다는 마음으로 재혼을 결심한 김 할머니는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까지 팔아 박 씨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박 씨는 다정하고 배려심 있는 모습으로 김 할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김 할머니의 남은 재산을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겠다며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습니다. 김 할머니가 이를 거절하자 박 씨는 점점 폭력적이고 냉랭하게 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박 씨가 이미 2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고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여성들의 재산을 갈취했던 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 할머니는 뒤늦게 이를 알게 되었지만 이미 집도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박 씨와 헤어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경제적 파산과 정서적 상처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재혼은 새로운 출발일 수도 있지만 잘못된 선택이라면 노후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재혼에 실패하면 단순히 관계가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 손실, 자녀와의 갈등, 심리적 고통, 그리고 사회적 고립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한 채 서두른 결혼은 비극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혼을 고려할 때 무엇을 신중히 생각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방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철저히 알아보세요. 경제적 상태, 건강 문제, 가족 관계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너무 빨리 결정하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상대방의 성격과 생활 방식을 깊이 이해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세요.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만 관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혼은 신중하게 준비해야 할 큰 결정입니다. 잘못된 재혼은 노후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대신 끝없는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철저히 알아보고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조건에서만 재혼을 고려하세요. 외로움을 달래려는 충동적 선택이 아닌 자신을 존중하고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선택만이 노후를 평화롭게 만듭니다. 노년의 삶은 스스로 지킬 때만 빛을 발합니다. 이 6가지를 무시하면 당신의 노후는 텅 빈 통장과 고독한 나날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에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는 당신의 삶을 끝없는 나락으로 끌고 갈 뿐입니다. 돈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모두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노후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주변에 기대거나 잘못된 선택에 휘둘리는 순간 당신의 소중한 재산과 존엄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결단의 순간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잡고 노년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시작하세요. 잘못된 선택은 쪽박이 되고 현명한 선택은 삶의 평화가 됩니다. 당신의 노후는 소중합니다. 망치지 말고 끝까지 지켜내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년에 이 6가지 퍼주다 보면 노년에 깡통찹니다. 여러분, 노년에 훌륭한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그럼 절대로 이 6가지만은 하지 마세요. 아니, 이걸 하지 않으면 정말 뒤돌아볼 때 후회할 일이 커질 겁니다. 남은 인생을 훨씬 더 좁고 가난하고 외로운 지옥으로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6가지를 뿌리면 마지막엔 통장, 잔고는 영원, 마음속은 허탈, 심지어는 건강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말 퍼준다고 다 좋은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퍼주는 방식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낌없이 퍼주기만 했다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후회하며 눈물 흘리는 날이 올 거예요. 그렇다면 그 퍼주고 남은 건 뭘까요? 돈도, 시간도, 마음도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이 퍼주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끝내는지,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는지 그 끝을 반드시 알고 가야 합니다. 자, 이제 그 6가지 퍼주는 것을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먼저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 단체에 너무 많은 기부를 하는 것. 노후의 저주가 시작된다. 하나님께 드리면 그만큼 복을 받는다. 라는 말에 믿음을 잃고 하나님과 교회의 상위 계층에게 돈을 바치는 것을 자비와 신앙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럴듯한 미사여구에 속아서 목사님께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기부하고 이 돈은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나의 노후는 걱정 없다 라고 믿으며 고백하는 그 순간 당신의 노후는 곧장 지옥행 티켓을 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종교 단체에 너무 많은 기부를 하면 당신의 재정적 상황은 빠르게 붕괴합니다. 처음엔 작은 액수에서 시작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으며
점차 기부금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한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며 추가로 돈을 꺼내고 점점 더 큰 액수를 기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믿으며 지나치게 기부를 해버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복은커녕 경제적 파산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평생 교회를 다니며 헌금을 잘 내는 성실한 신도였습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축복의 땅이라며 하늘에서 내려진 기회로 믿고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기부하면서 결국 집안은 경제적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돈이 떨어질 때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더 많이 기부하고 더 많이 믿어야 돼 라는 말에 속아 결국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기부해버린 그녀는 결국 집도 차도 나가야 할 돈도 없는 빈털터리 상태로 남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도 교회는 기도로 해결하세요라며 그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복을 받으라는 미명하에 과도한 기부를 유도하는 건 노후의 경제적 파탄을 부릅니다. 그나마 기부금이 큰 액수가 아닌 사람은 그나마 덜 위험하지만 무리하게 기부를 지속한 사람은 점점 더 자신의 마지막 자산을 다 털어버리고 최악의 상태로 몰리고 말죠. 종교 단체의 리더들, 특히 목사님들은 신도의 고백을 듣고 마음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며 당신이 정말 믿음을 갖고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라며 대놓고 돈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그렇게 기부를 반복하다 보면 나의 마지막 자산을 다 썼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기부한 돈이 당신의 나쁜 결말을 바꿔줄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종교 단체가 당신을 더 궁지로 몰아넣고 끝내는 무리한 기부로 인한 빚과 고립을 안고 살아가게 만들죠. 하나님께 드린 돈으로 복이 온다는 그 믿음이 사실은 당신의 노후를 파산시키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악마의 거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이미 너무 늦은 것입니다. 두 번째, 남편이나 아내에게 모든 경제적 책임을 지우는 것. 그 결말은 참혹하다. 당신만 믿고 내가 다 맡을게.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뒤돌아서면 그 달콤함이 지옥으로 가는 시한폭탄이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노년에 들어서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모든 경제적 책임을 맡기는 순간 그 결말은 상상도 못할 참혹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노후를 살아갈 힘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김 할머니는 50년 동안 남편에게 경제적 책임을 모두 맡기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오고 할머니는 집안일만 맡으며 이게 다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이 병에 걸리고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할머니는 갑자기 경제적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 할머니는 절박하게 물어봅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제서야 경제적 지식의 부재와 무책임하게 지나쳐 온 시간을 한탄하게 되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김 할머니가 남편에게만 의존한 나머지 스스로의 금융 지식을 쌓는데 소홀했던 것입니다. 금융에 대해 더 알고 투자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 상황도 달랐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주식이나 부동산, 그 어떤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부재로 모든 경제적 책임이 할머니에게 쏟아져 내렸고
그 부담감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박 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아내에게 모든 경제적 책임을 맡겼고, 아내는 그 부담을 떠맡으며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직장에서 퇴직하고 갑자기 병에 걸려 일을 못하게 되면서 그 모든 무게가 아내의 어깨에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나만 잘하면 된다고 자신했지만 결국은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 박 씨는 아내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 금융 공부를 했어야 했던 거야. 내가 힘든 건 내 책임이었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금융 지식이 없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철저한 금융 계획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해줄 거야, 아내가 다 할 거야 라는 무책임한 생각은 결국 노후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금융 지식을 배워서 노후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두는 것이야말로 남편이나 아내에게 의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노년에 금융 공부를 하자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저축을 하고 모든 금융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만약 금융 공부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남에게 의존한 채 살아가면 결국 그 모든 책임을 지고 고통받게 될 확률은 100%입니다. 그래서 금융 지식을 미리 쌓고 투자도 스스로 하며 자기 노후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 노년에 꼭 필요한 준비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결국 이제라도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 이미 그 길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 지식을 갖추고 남편과 아내가 아닌 자기 자신만을 믿고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투자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식에게 돈을 퍼주면 노년은 지옥이 된다. 너만 믿고 있는데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줘. 이런 말에 흔들리면 당신의 노후는 끝장입니다. 처음엔 자식이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다 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당신의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작은 친절은 단기적인 안락함을 제공할 뿐 결국 당신을 지옥으로 내몰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자식에게 돈을 퍼주기 시작하는 순간 노후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자식들이 매달 이 돈 좀 보내줘. 아빠, 엄마, 이번에 꼭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당신은 돈을 주는 기계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것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렇게 자식이 필요할 때마다 당신의 돈을 퍼주고 끝내는 그들이 당신의 인생을 돈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 예로 김 할머니는 매달 자식에게 돈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아, 이거라도 해야 자식들이 나를 찾아와 주겠지라는 착각을 하며 돈을 퍼주고 그 돈으로 자식들은 아무리 쓰고 또 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자식들이 금방 사라지며 전혀 연락을 하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돈을 줄 때만 다가오고 줄 수 없을 때는 아예 없는 사람처럼 굴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할머니의 사정은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전 재산을 다 쓰고 자식들에게 매달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할머니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때 부모님이 무조건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그녀는 결국 돈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죠. 결국 할머니는 자식들 앞에서 계속해서 손을 벌리게 되지만 그들의 대답은 언제나 냉정하고 이번 달은 안 돼요 라는 답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돈을 주면서 자식들에게 신뢰를 건넨 그 순간부터 시작된 거였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언제나 돈을 써서 다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끔찍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지갑을 열며 살았던 당신의 노후는 결국 지옥처럼 고립된 현실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퍼주는 돈은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받은 감사의 말은 잠시뿐이며 그들이 주는 것은 당신의 마지막 자산을 빼앗는 것에 지나지 않죠. 그들은 당신을 돈 통장으로 여기게 될 뿐, 진정한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돈을 주면서 사람을 잃고 돈이 없으면 사람도 떠나는 것이 노년의 비극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퍼주면 노년은 지옥이 된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자식들에게 의존하는 돈줄을 끊고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찾지 않으면 당신은 더 이상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할 것입니다. 네 번째, 시간을 퍼주면 결국 당신의 인생은 깡통. 여러분, 돈을 퍼주는 건 뻔히 예상할 수 있는 함정이죠. 그렇다면 시간 퍼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은 모두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시간 퍼주는 걸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준다고 헌신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은 빈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동안 바쁘게 살아왔죠. 매일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느라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년이 되고 나서 여러분의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의 자식들, 이웃들이 한 번만 시간을 내줘라는 말 한마디에 싹쓸이에 간다면 그들은 이미 자원을 아낌없이 빼앗아간 거나 마찬가지죠. 특히 자식들이 엄마, 아빠, 나 좀 도와줘 하는 순간 그 말은 곧 당신의 시간을 뺏고 삶의 여유를 앗아가는 악마의 손길입니다. 예를 들어 좀만 도와줘 하는 말에 자신도 모르게 주말을 허비하면서 자식의 집 청소, 손주 돌보기, 집안일까지 쉴 새 없이 해주다 보면 한 달이 30일로 짧게만 느껴지고 결국 자식들은 엄마 아빠 고생 많으셨죠. 라고 한마디 하고는 아무런 감사도 없이 그냥 가버리죠. 그럴 때 여러분은 이렇게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그 화를 풀어줄 시간도 없어요. 하루하루가 자식의 조용한 요구와 불평으로 채워지게 되고 정작 나 자신은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시간만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이 퍼주는 시간은 빈 껍데기만 남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을 다른 곳에 쓰지 못하고 누군가의 요구와 불만을 듣기 위해 쪼개다 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그 아쉬움을 느낄 겨를도 없게 돼요. 이게 바로 시간을 퍼주면 노후는 깡통이 되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이 시간을 요구할 때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자기만의 소중한 시간은 사라지고 남의 시간이 되어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도 이웃에게도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시간을 퍼주면 결국은 자신을 망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퍼주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건 단 하나, 후회뿐이니까요. 시간을 퍼주면 결국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깡통 인생이 될 뿐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모임에서 자꾸만 돈을 내는 것. 그게 바로 당신을 파산시키는 지름길이다. 이번에도 내가 내야 하나. 이런 생각하면서 매번 지갑을 여는 당신. 진짜 돈 먹는 하마처럼 되지는 않을지 걱정되지는 않나요? 처음에는 오늘
내가 낸다는 착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그것이 바로 당신 인생을 망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작이었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돈 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 그만큼 자기가 덜 내고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돈을 내면서 사람들을 잘 보이게 하겠다는 착각을 하는 순간 이미 당신은 그들의 돈통으로 전락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외로움에 시달리던 김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녀는 친구들을 위해 항상 자기가 내겠다고 나섰습니다. 처음엔 좋았죠. 와, 할머니 정말 멋져요. 사람들은 그녀에게 잘해주고 그녀는 그걸 행복하게 받아들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또 할머니가 내겠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이 변했어요. 이제 모임에 나가면 오늘은 또 할머니가 내면 되니까 편하겠다는 생각뿐인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할머니는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모임에서 그녀는 그렇게 자주 내던 지갑을 여는 걸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미 사람들은 그냥 또 내겠지라며 아무런 고마움도 감사함도 없이 내기만 기다리고 있었죠. 결국 할머니는 아예 모임에 가지 않게 되었고 모임 자체가 그녀를 돈으로만 생각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돈을 내는 이유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드니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요. 그럴 때마다 이번에는 내가 낼게 하는 마음에 모임에서 계속해서 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착한 마음으로 계속 돈을 내다 보면 결국 사람들은 당신을 돈 통장으로만 여기게 된다는 걸 아셔야 해요. 본인이 편해지려고 돈을 내지만 그로 인해 당신의 사회적 가치는 떨어지고 점점 더 외로워지게 됩니다. 마지막엔 돈을 내는 것만으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냥 한 번 더 내면 되는 거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지갑을 열다가 결국 누군가 당신을 유용하게 이용하고 당신은 돈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고립되고 돈 내는 사람으로 끝나게 되죠. 당신이 정말 원하는 건 친구가 아니라 그냥 돈을 내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돈을 내면 내는 만큼 사람들이 당신을 고마워할 거란 착각을 버리세요. 그들은 결코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저 돈을 내는 사람으로 그들이 필요할 때만 등장하는 존재일 뿐이죠. 이거 잊지 마세요. 모임에서 자꾸 돈을 내면 결국 당신만 바보 되는 거예요. 6번째,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남의 집안일에 끌려다니는 것. 노년의 가장 위험한 함정, 바로 이겁니다. 자기 인생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남의 집안 문제에 휘말려 사는 것. 이거 정말 인생 끝장나는 길입니다. 남의 문제에 너무 몰입하면 어느 순간 당신의 삶은 남의 배경이 되고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남의 자식들, 그들의 싸움, 심지어 그들의 자잘한 고민에 신경 쓰다 보면 하루하루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다 빼앗기고 결국엔 자기 삶은 그저 스쳐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가끔 보면 이런 노년들이 많습니다. 친구가 싸우면 그 싸움에 빠져들고 자식의 결혼 문제에 휘둘리고 누군가가 이혼을 하면 그 이혼에 대한 말과 소문에 휘말려 다니는 모습을 보세요. 이게 바로 타인의 드라마에 너무 깊숙이 발을 들여놓은 결과입니다. 그걸 다 하다 보면 자기 인생은 사라지고 남의 인생을 대신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남의 문제로 마음을 쓸수록 자신의 생활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결국엔 아무것도 안 남게 되죠.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퍼주고 나면 남들은 관심도 안 가져요. 남의 가족 문제에 들어가서 해결해 준다고 한들 그 결과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만의 문제에 빠져들다 보면 결국 자기 삶은 점점 무의미해지고 행복은 뒷전으로 밀리며 결국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노년이란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남의 집안 문제에 끌려다니다 보면 결국엔 자기 시간이 전혀 없이 다시 돌아보니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이 되고 말아요. 결국엔 남의 인생을 사는 듯한 기분이 들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후회와 자책만 남죠. 타인의 문제에 몰입해 살다 보면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정말 되돌리기 힘든 시간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안 문제에 자꾸 빠지지 말고 내 인생을 붙잡으세요. 결국 노년에 우리가 퍼주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노후를 파괴하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자식에게, 남편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종교 단체에, 그리고 자잘한 외식비까지 퍼주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지갑은 텅 비고 마음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도 결국 배신감과 후회로 얼룩질 뿐입니다. 당신이 끝까지 남들에게 퍼주고 이해와 배려를 계속하며 살아온다면 그 끝은 상상도 못할 참담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이 쏟아부은 돈과 시간, 정성은 모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구멍으로 빠져들게 될 뿐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현실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라는 자체뿐입니다. 노후의 마지막을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게 살아가려면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지키고 스스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 퍼주고 나서 끝내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깡통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각성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당장 변하지 않으면 절대 후회할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